네, 안녕하십니까. 채널A가 마련한 설 특집 여야 대표에게 듣는다. 어제 이어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이어 오늘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큰 4월 선거를 앞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모국에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와요.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모셨습니다. 국민의힘을 새로운 보수의 길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지난 7개월을 보내셨죠. 지금은 4월 큰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른바 별의 순간을 잡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자, 오늘은 4월 보궐선거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럼 바로 선거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뭐 당연히 4월 선거 때 국민의힘의 승리를 자신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긴다면 바로 이것 때문에 이길 것이다. 어떤 겁니까? 저는 원래가 여당의 잘못을 먹고 사는 게 야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게 지금 지난 4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저희 정책적인 실책을 볼 것 같으면은 네. 국민이 거기에 대한 아마 준엄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4월 7일 보궐선거라는 것은 지금 세상을 떠난 전 박원순 시장의 네. 성폭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선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은 이번에 후보자도 내서는 안 되는 그런 정당인데 네. 억지로라도 후보를 내야 되겠다고 해서 나오기 때문에 국민이 거기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보면은 이 서울 시민이 가장 민감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24번에 거쳐서 실시한 지금 부동산 대책이 서울 시민의 주택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서 상당한 심적인 그냥 압박을 갖다가 주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금 폭탄, 주택 가격 상승, 성폭력 이런 등등을 놓고 봤을 적에 당연히 야당이 승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전체적인 사안의 흐름이 정부의 실정,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유리한 국면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이낙연 대표 인터뷰를 저희가 이 자리에서 같이 했었는데요. 그때도 이런 이슈도 이슈지만 구도, 인물 이런 것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텐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 과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 보기에 이번에 야권의 단일화라는 것은 숙명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초창기에는 조금 단일화에 대한 염려를 했기 때문에 3자 대결도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같으면은 단일화를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빠졌어요. 지금 일단 금태섭 전 의원 오고 안철수 지금 대표 오고 단일화가 곧 이달 안에 진행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 그 안에 이달 말까지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가 확정이 될 테니까 그게 4월에 들어가서 그 금태섭 안철수에서 단일화된 사람하고 또 단일화를 할 것 같으면은 야권 단일화라는 것은 이번에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서두를 거 없다. 일주일이면 다 그 경선에서 단일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일정을 좀 따져보면 이제 3월 4일쯤 다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이 되면 그로부터 길게 보다 한 2주 내에는 결판이 날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월 4일로 일정을 잡았는데 이달 말에 끝을 낼 수도 있어요.
그건 왜 그렇죠? 더 아니, 일정을 뭐, 가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일정을 놓고 봐도 네. 25일이면 토론이 다 끝나기 때문에 네. 바로 우리가 여론조사에 들어갈 것 같으면 네. 뭐 우리 후보 확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3월 달에 들어가서 뭐 3월 15일 이내로만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선거에 벌치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보면은 뭐 2002년에 대통령 선거를 놓고 정몽준 후보하고 노무현 후보하고 단일화하는 과정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단일화가 이제 무산된 경우도 있고 잘 된 경우도 있어서 예. 여러 가지 경우 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 단일화 국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뭐 국민의힘 안으로 당으로 들어와야 된다거나 그런 조건이 붙긴 지금은 붙지 않겠네요. 지금은 그 얘기는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얘기고 네. 이제 금태섭 전 의원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가 되면은 우리 후보하고 둘이서 최종적인 단일화를 갖다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신뢰하고 앞으로 대선 가는 국면에서 정치적인 같은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안철수 대표 인터뷰를 채널 A가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과 합당하실 생각도 있냐 물었더니 답하신 것이 일단 서울시장 후보가 결정이 되면 이제 본인이 당선되는 걸 가정한 답일 수 있겠는데 그 경우라면 유권자한테 물어서 그 길을 따라야 되는 것이 정치인의 덕목이다, 의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뭐 그야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생각해 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 우리가 이 단일화를 하고 난 다음에 선거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하는 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단일화된 후보에 대해서 우리 당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거고 네. 뭐 내가 보기에는 뭐 나는 뭐 내 자신이 판단하기에는 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거라고는 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말대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자기도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하여튼 뭐 안철수 후보도 이 단일화가 본인이 되든 안 되든 서울시장 선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단일화 문제는 정리가 잘 될 거로 전망하셨으니까 결국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층의 표를 얻는 것, 뭐 가장 큰 과제일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도 탄핵을 당했고 당도 탄핵을 당했다 이런 평가를 주셨는데 이 중도층의 마음을 얻는 것. 그동안에 그래서 사실은 그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당의 변화를 꾸준히 노력을 해온 겁니다. 네. 제가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 간 지가 한 7개월 가까이 돼 가는데 네. 그 안에 사실 정강정책도 종전과 달리 완전히 변화를 갖다 시켰고 네. 특히 우리가 이제 종전에 국민의힘 험을 것 같으면 기득권이나 보호하려고 그러고 네. 부자정당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탈피해서 우리가 약자와 동행을 하겠다고 내걸고 우리가 좀 진취적인 정당으로 발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막 과거에 타부시되어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사항도 다 우리가 그동안에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18 문제도 네.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 이후의 네. 상황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사죄를 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과거의 소위 미래통합당이나 그전 자유한국당 시절과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아마 유권자들이 많이 느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저희가 이제 광화문 지역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제 여론조사처럼 과학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생생한 살아있는 목소리를 들어본 건데요. 일단 이 말씀 듣고 질문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아무래도 그 언론이나 어떤 민주주의를 운용함에 있어서 그동안 기존에 해왔던 정치보다는 훨씬 더 민주적이고 어느 쪽도 크게 신뢰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가능하면 다른 정당을 찍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까지도 민주당을 많이 지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은 별로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민주당은 아직까지 별로 저는 깜빡하지 않아요. 네, 정말 다양한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이낙연 대표께도 같은 질문 드렸어요.
저런 그 길거리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민심들을 비대위원장으로서 진짜 정치 현장에서 많이 느끼실 기회가 있으세요? 뭐 저는 뭐 늘 일반 국민의 정서가 어떻게 변하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네. 뭐 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네. 수집을 해가지고서 분석도 해보고 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거 이슈 관련해서 부산 얘기를 좀 한 가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대체로 부산 선거는 가덕도 신공항 선거처럼 돼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한일 해저 터널을 뚫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100조쯤 드는 사업이라 이게 타산이 맞을지에 대한 걱정하는 분들이 아니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가덕도 공항을 만들면은 네. 그 가덕도 공항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될 공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려면은 사실 여객과 화물을 집중을 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한일 해저 터널을 얘기를 한 거는 예산은 물론 100조 든다고 그러지만 그 영해 기준으로 따지면은 일본이 한 80% 우리가 한 20%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돈이 한 20조 정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각각 자기 구간을 공사를 한다면 물론이죠. 80대 20이다. 예. 이제 그렇게 돼야만이 소위 일본의 소위 여객들이 저기 가덕도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고, 네. 그다음에 물류도 그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장기적으로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일 해저 터널이라는 것이 우리가 크게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이 한일 해저 터널을 타고 갈 것 같으면은 또 일본의 홋카이도까지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에게 맥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과거와 달리 우리 경제력도 일본과 대등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고, 또 우리가 이런 걸 혐오로 인해서 일본을 우리를 위해서 이용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왕 공항을 만들려면은 그런 것도 함께 검토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한일 해저 터널 얘기를 했던 겁니다. 부산이 이제 토목 사업과 관련된 게 이제 뜨겁게 달궈져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이른바 이 보수 정당 그동안 날았던 씀씀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절제했다고 대체로 평가를 해왔는데 이번 서울시장 후보들도 보면 대체로 이렇게 내가 돈을 풀어서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는 현금 복지 관련된 공약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위험 수위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아니 사실은 이 후보자들이 각기 지금 대권 후보자들까지 해가지고서 네. 돈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갖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보기에.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상황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부의 시책을 따르다 보니까 영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영업 손실이 나고 따라서 소득의 손실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약속 같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저 막연하게 그냥 이 보편적인 무슨 지출을 갖다가 늘리자 하는 이런 거는 좀 삼가하는 것이 좀 정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삼가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4월 선거 이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만약 우리 쪽이 서울시장 선거를 이긴다면 내년 대선 국면에 큰 소용돌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해주셨는데 그러자면 마땅한 눈에 띄는 후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 소용돌이의 중심이 될 만한 후보가 잘 안 보이네요. 그 후보는 4월 7일 보궐선거가 끝나면 아마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네. 예, 구체적으로. 그럼 그 나타날 후보는 당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아니, 당 안에서 나올 수도 있고, 당 밖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일반?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특별하게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질 않아요. 자, 그러면 별의 순간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처럼 정치판에서는 받아들여졌는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온다.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느냐에 따라
국가를 위해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이거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구체적으로 하신 얘기잖아요. 아니, 내가 윤석열 총장이 그런 뜻이 있으면은 그 순간을 잘 포착을 해라 하는 이런 의미로다가 내가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세계적으로 좀 위대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은 네. 어려운 시기에 그 기회를 제대로 포착을 해서 나라를 위해서 크게 기여한 사람들을 여러 명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참 부딪히는 가장 적절한 순간이 어떤 것인가. 네. 그거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면은 아무 일도 성취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건 비단 무슨 대권뿐이 아니고 다른 일상적인 생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치를 권유한 말로 하신 건 아니죠? 아니 내가 그다지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한테 정치를 권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거가 끝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2년 새에 책을 한 2권쯤 쓰셨다는 말씀 좀 읽어봤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체로 출마하신 경우가 많고 중요한 역할을 염두에 두는 분들이 많다고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내가 내놓은 3월 25일 날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책을 낸 거는 내가 이제 더 이상 뭐 정치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내가 과거에 지내온 거를 한번 남겨놔야 되겠다 해서 쓴 책이고 이번에 이제 이번 동아일보 출판사에서 발행한 이 대화라고 하는 책은 영원한 권력은 없다를 내고 나니까 제가 그 책은 내가 이 사회에 참여한 시점 1960년대서부터 그 책을 썼는데 과거에 우리나라의 정부 수립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좀 한번 내가 아는 거를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자꾸 그런 고뇌가 있어서 그래서 뭐 지난 25일 날 대화라는 책을 또 내게 된 겁니다. 내가 무슨 정치적인 특별한 욕망이 있어서 그 책을 낸 건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제 별의 순간이라는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을 써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관찰자로 느끼기에는 안철수 당대표에게는 굉장히 좀 서운하달까. 왜? 그런 인상을 좀 받게 됩니다. 이게 곱게 표현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인상을 지난 수년간 저는 받았는데 이런 평가를 들으시면 좀 억울하세요? 아니 나는 사실은 우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11년에 그 사람에게 진짜 별의 순간이 왔는데 그때는 그걸 포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이런 상황을 갖다 겪을 수밖에 없는 거지. 두 분은 최근에 만난 적은 있고 지난 기록이 된 게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 날 내가 몇 년 만에 처음 봤어요. 그 후로는 뭐 연락을 주고받거나 그럴 기회는 전혀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나누는 설 연휴 중을 맞아서도 뭐 다양한 현안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관행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국민의힘이 미래 언젠간 집권할 텐데 그런 일 이렇게 우리가 집권했으니 우리 사람 우리 마음대로 쓰겠다 이러고 안 하겠다고 선언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당연히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이러한 그 공직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능력을 평가를 해서 그대로 뭐 잘하는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고 못하는 사람은 나가고 그러는 거지. 특정한 색깔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꼭 갖다 집어야 되겠다고 보는 그런 생각은 정당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말씀을 그렇게 주셨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모두 집권 후에는 자기의 선거에 도움을 준 분들을 포함해서 몇몇 사람을 다 이른바 낙하산의 이름으로 관행처럼 해왔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대통령 직선제를 하고 난 다음에 있어서의 하나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보면은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무슨 캠프라는 걸 자꾸 만들잖아요. 그런 캠프에는 무슨 자리를 노리고서 그냥 능력과 관계없이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교수들도 있고 일반 뭐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이제 신설을 지고서 당선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뭘 봐줘야 되겠다 하니까 능력과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을 막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그러니까 저런 현상이 생겨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이번에 환경부 장관 그 구속된 그 사건도 그런 데 연유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 사례 이제 녹음도 있었고 현직 판사의 탄핵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의 이 위치 때문에 굉장히 비판적인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일은 이렇게 생겼고 그 대법원장의 거취나 앞으로의 사법부의 위상, 역할 이런 거 관련해서 제1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뭐 제1야당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제1야당이 지금 불과 103석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지금 여당의 뭐 그냥 압도적인 그 저희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 당으로서 뭐 할 일은 없어요. 이번에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것은 오로지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의 양심에 관한 질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본인이 대법원장으로서 과연 이와 같은 사태를 겪으면서 그래도 사법부 하면은 그래도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인데 이 사법부를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그건 자기 양심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혹시 이제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은 뭐 옛날식 표현이라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 한 번도 없었잖아요. 비대위원장이신 게. 네. 앞으로도 있을 거로 내가 예상하시나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뭐 대통령이 필요에 의해서 결심을 하면은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 뭐 그런 상황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별로 대통령의 지금까지 지난 4년간의 관행을 볼 것 같으면 본인은 좀 이슈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고는 방관적인 역할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문제를 뭐 적극적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른 현안 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산자부에서 지운 그 원전 파일이 이제 이슈가 됐을 때 이적 행위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예. 물론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그러니까 서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삭제한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국면이 좀 생겼는데 표현이 좀 지나쳤다거나 이렇게까지 좀 표현해서 분란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 이게 사실은 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결부되는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겠어요? 네.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전 세계가 다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는 비핵화를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지금 우리 정부만이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건 자기 생명과 같은 건데 또 당신도 생명을 내놓으라는데 생명을 내놓겠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는 뭐 국민의 안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탈원전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북한에 대해서 그런 원전을 건설해 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 안 했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왜 그러면은 그러한 지시가 내려갔었고 그다음에 그러한 문서들이 전부 다 감사원에서 감사하기 전에 다 삭제를 시켜버리는 그러한 일을 보냈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몰래 하다가 무슨 마치 들킨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좀 다양한 주제를 다뤄야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전문 영역이셨던 이 국가 재정, 돈 문제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중도화에 아주 구체적인 의지를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을 당 정강 정책의 앞쪽에 두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 엄청나게 큰 돈이 필요한 건데 당내 논의가 좀 충분한 것인지 구성원들이 다 동의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사실은 정강정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정강정책의 그 시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뭐 많은 토론을 갖다 거쳐서 만드는 그 작품이에요. 그게 그냥 어느 일방적으로 누구 하나가 주장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당이 그걸 갖다가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가를 갖다가 좀 심사숙고해야 할 그러한 사안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숫자를 간단히 뽑아보면 1인당 한 달에 50만 원 주는 기본소득이라면 한 연간 300조 원 정도의 돈이 들거든요.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기본소득을 갖다가 뭐 모든 국민에게 뭐 50만 원씩 준다 하는 이런 기본소득은 실체는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발달하게 되고 고용의 기회가 점점 없어지고
그러면 결국 가서 이 수요를 할 수 있는 인구가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업자가 뭐 한 40%씩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을 이뤘을 때 일자리가 없어져가지고 그러면 물건을 생산해도 사줄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 당분간은 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기본소득의 개념 자체가 좀 이게 잘못 전파가 돼가지고서 물론 이론적으로 기본소득을 맺는 사람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주자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현실에 있어서는 실행이 불가능한 제한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 식의 기본소득을 허늘려고 생각하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중장기적으로 시행하고 싶은 기본소득이라면 일단 선별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렇죠. 시행하는 내가 보기에 이번 기본소득이다.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가지고서 그 문제가 아마 크게 부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1년 내에 닥칠 일이죠. 예, 그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정황정책의 기본소득을 얘기를 하고 그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당 나름대로 심도 있게 지금 정책적으로 어떻게 안을 맺을 거냐를 논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최근에 이제 국무총리 그 일당의 대표 경제부총리가 각각 다 의견을 내면서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과 전 국민의 소비 진작을 위한 방법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비판한 분들도 있지만 어쨌건 논의의 초기 장면에서 이견이 좀 드러나긴 한 건데 국민의힘에 보기에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 좀 갈래를 좀 친다면 나는 어떻겠어요? 사실은 저희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정부의 방향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일관되게 뭐를 갖다가 제대로 만들어가지고서 실시한 게 아니에요. 뭐 1차 재난자원 지원금 준다고 해놓고 그다음에 2차 재난자금 뭐 1인당 100만 원씩인가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재정에 대한 걱정은 또 태산같이 하면서 전 국민에게 막연하게 100만 원씩 준다는 거는 그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고요. 한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예를 들어서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소득이 줄지 않는 사람들까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줘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건 단순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그와 같은 무모한 짓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12월 달 예산 심의하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끝나지 않고 2021년까지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그때를 대비해서 좀 예산상에 좀 예산을 확보를 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거의 관심을 보질 않아요, 여당이. 네. 그러다가 뭐 나중에 예산실이 말미에 가서 뭐 3조 원 정도 예산만 확보를 해가지고서 결국 가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금 하는데 그 돈이 모자라가지고 다른 예산에서 짜가지고 지금 뭐 9조 2천억인가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와가지고 뭐 총리는 무슨 손실 보상을 해야 된다. 또 뭐 지사 한 분은 또 무슨 뭐 모든 사람에게 뭐 한 20만 원씩 돈을 줘야 된다. 또 이 대표는 무슨 공익 이익분을 좀 공유제를 하자 뭐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이거는 뭐 그 사람들이 할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판단을 정확하게 해가지고서 부총리를 데리고서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하면 쉽게 결정 날 건데 이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논의를만 하고 있는 건지 잘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근데 그러면 이 선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주는 것을 좀 생각하는 분들 얘기를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과정에 그 결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들고 또 못 받은 사람의 상실감 이런 걸 감안한다고 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그다음에 뭐 자유직업까지 이런 사람들도 국세청에 가면 다 세무 자료가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업 손실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그 영업 손실로 인해서 소득이 얼마나 감해졌다. 네. 이런 거를 자료를 노력을 하면 다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막연하게 무슨 다 똑같이 논하지 가지고 공평하다는 이런 식으로 하면 재정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네. 한편으로는 뭐 돈이 재정에 대한 걱정을 갖다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딴 소리를 갖다 하는 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상호 모순되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는 실효성도 없고 결국은 재정만 낭비하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집권당이 4월 선거 전에 그 선별이건 일괄이건 그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그 여러 가지 현금 지원을 한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반대하지 않아요. 시기는 괜찮으시다는 겁니까? 그런데 지난번 4.15 총선 전에도 선거 전전날인가 무슨 뭐 전 국민 뭐 100만 원씩 준다고 신청을 하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게 결국 그것은 선거와 관련돼서 한 짓이라고 난 봐요.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고 여당이 됐을 때도 비슷한 유혹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 많은 절차가 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아니, 그 정당들이 뭐 실상을 갖다가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제대로 된 인식의 바탕 위에서 정책이 이루어져야지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가 있지. 네. 현 상황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정책을 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여쭤봤는데 30분이 벌써 훌쩍 지나가버렸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비대위원장 취임 7개월 동안 광주를 방문해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 보수정당 대표로선 전에 없던 과거와의 화해를 시도했죠.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정치가 4월 선거를 넘어서 대선에 이른 국면에 어떻게 결실을 맺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바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께 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여당의 실수가 많아서 이번에 우리 선거 이길 거다. 구체적으로 뭘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실까요? 예, 아까도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 인터뷰하는 거 좀 보셨으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어떤 선거는 여당에 대해서 집권당에 대해서 잘했냐 못했냐. 자, 집권당을 좋아하면 이제 그 집권당을 찍고 집권당이 싫다 그러면은 이제 야당을 찍는 이런 선거가 되죠. 그 대대로 그랬습니다. 옛날 탄핵 이전에는 우리 그 새누리당이냐 아니냐라는 그것이 선거의 핵심이 되었듯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김종인 대표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부산시장 선거가 여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추행으로 비롯된 그런 사퇴로 인한 그런 선거이고 또 집권당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25번이나 내놨는데 그런 어떤 그 영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이번 선거는 우리가 이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서서히 이제 자신감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우선은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방역, 또 민생, 또 백신,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법을 내놓다 보니까 민심이 조금씩 돌아온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물론 김종인 위원장께서 승리를 낙관한다고 하지만 저희들도 이런 좀 상승 분위기를 타고 한판 승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여당의 실수와 잘못에 기대서 선거를 한다는 것은 뭐 당연히 야당 입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당이 이렇게 현안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첨언을 드리면 사실 뭐 저희가 승리를 낙관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저희 당내 분위기가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지 뭐 우리가 낙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김종인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도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위대합니다. 사실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고 문화의식, 정치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항상 회초리를 들어서 잘못한 쪽을 혼을 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사실 국회에서의 일방적 독주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행정부나 사법부가 어떻게 보면 정권의 눈치를 많이 보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 그리고 민생과 관련해서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또 백신을 지금 다른 나라들은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못 맞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셨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항상 여당이 잘못하면 여당 혼을 내셨거든요. 이번에도 이런 부분들을 잘 대처하지 못한 우리 집권당에 회초리를 들어서 혼을 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냐면 결국은 이번 선거는 국민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누가 잘 지킬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고 할 수 있느냐, 그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두 분 말씀은 다 어르신 말씀이죠. 사실 맞는 얘기인데 네. 뭐 분명한 건 여론의 추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올 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야당 우위의 선거다 이런 이제 흐름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 조금 전에 양기대 의원께서 자신감을 회복했다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여야 지금 박빙의 승부가 굉장히 여론 추이에 나타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지금 어느 당이 뭐 정책이든 구도든 선점해 나가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결국 여야 모두 지금 뭐 단일화 논의가 있고 특히나 야권 같은 경우는 단일화 논의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야권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통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냥 후보들 다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권 후보가 이제 득표하는 득표의 합 그리고 야권 후보가 득표의 합이 있을 텐데 후보 개개인이 얻는 합보다 야권 단일할 때 후보 없는 합이 더 적단 말이에요. 현재 여론에서는. 그만큼 단일화 이후에 얼마만큼 조금 전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단일화 이후에 얼마만큼 이렇게 물리적, 화학적 결합을 해내느냐 그것에 굉장히 선거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논의는 과거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이걸 좀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양수 의원께 질문 드리겠는데 유권자들이 4월 선거를 맞으면서 정부의 이런 점은 분명히 알아야 표가 우리한테 더 올 것 같다 싶은 주제 어떤 걸 좀 먼저 떠올릴 수 있겠어요? 일단 서울시 같은 데는 뭐 부동산 정책이 핵심이겠죠. 네. 예, 왜냐하면 뭐 다른 거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뭐 공수처 이런 것들은 다 뭐 좀 정치적인 부분인데 민생과 관련된 거는 정말 이렇게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청년과 젊은 세대들한테 집을 내가 돈 벌어서 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뺏어버린 정권은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 24번, 이번에 25번의 부동산 정책이 정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부동산을 엄청 공급하겠다 정부가 얘기를 했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가 중요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한테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는 믿지 못할 메신저가 돼버렸어요. 네. 이 26, 27 아무리 대책이 나와도 이거는 국민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다시 그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나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낮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만든 민생을 어렵게 만든 민주당에 대해서 좀 심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여당도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또 사과까지 하셨는데 국민들의 절망도 크고 또 그런 점들은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해결할 부분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사 대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 이제 부족한 공급을 좀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건데 서울에 32만 호, 또 경기 인천에 29만 호, 또 5대 광역시에 22만 호 해가지고 총 83만 호를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는데 시장의 반응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동안에는 부동산의 그 투기를 근절하는 것에만 역점을 맞췄었는데 이제 공급도 획기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국민들께서도 이제 새로운 그런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정부 여당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최근에 방역 또 백신, 또 이런 민생, 제4차 재난지원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우러가면서 가면 국민들께서도 그래,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정부 여당, 특히 더불어민주당 여당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공급 대책은 만시지탄이죠. 진작에 준비해서 사실 지금 막 공급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공급 대책을 정권 말기에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될지 사실 모르는데 그런데 왜 시장에서 이 가격이 막 제대로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느냐.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 전에 노원 그 태릉 골프장을 개발해서 1만 호의 그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어떻게 됐나요? 그 지역구 민주당 의원조차도 반대하고 구청장 반대하고 주민들이 반대해갖고 지금 사업이 흐지부지 됐거든요. 즉 이런 그 공급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공급하겠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 지금 이렇게 공급할 택지가 만약에 굉장히 많았었다면 왜 진작에 못하겠어요? 지금 너무 추상적으로
이만큼 수량을 공급하겠다만 얘기있지 구체적인 얘기들이 없는데 그 구체적인 실행 능력이 과연 민주당이나 집권당에 있느냐, 이번 정부에 있느냐라고 하면 국민들이 그걸 못 믿으니까 가격이 요지부동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민주당이 여당이잖아요. 집권당이잖아요. 우리 사람들만의 생각만 가지지 말고 야당과 그다음에 전문가들,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의 학계의 생각들을 잘 얘기해서 들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 교수님들이 피를 토하면서 얘기합니다. 왜 우리 얘기를 정책에 반영하는지 귀를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삼모사식의 부동산 정책은 당연히 근절돼야 하고요. 또 국민들한테 공급이라든지 또 부동산 투기라든지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하는데 저는 이번 그 이사 공급 대책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정책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부가 또 여당과 함께 앞으로 계획을 또 구체적으로 내놓는다면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야당도 그냥 비난만 하지 말고 정부 여당의 그 안이 좀 좋을 때는 좀 같이 가서 이게 무슨 정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문제고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지금 조금 전에 양기대우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 대책의 숫자가 봤을 때 굉장히 공급 쇼크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숫자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전국에 83만 호, 서울에만 32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거기 굉장히 숫자만 놓고 봤을 때 희망적인 굉장히 공급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공공주도의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그 성과를 과연 4.7 보궐선거 이전이면 더 좋을 테고 하여튼 상반기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저는 결국 이 시간과의 싸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변창 후보자도 제일 처음 서울에 공공주도 재건축을 하려는 지역으로 서울역 주변을 봤던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언론에서는 그 주변에 있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실질적으로 공공주도의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한지를 어떤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을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여당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어떤 점이 포인트가 될 건가를 여쭙는데 일단 서울시장 선거는 부동산에 대한 것이 이제 굉장히 압도적으로 강조가 되는 장면 봤습니다. 그럼 일단 이양수 의원께 다 하나를 또 여쭤볼게요. 야당으로서는 요점을 좀 부각하겠다. 부동산 말고 가령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습니까? 저희 야당 후보들은 사실 이번 선거가 왜 발생했는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부산시장 선거도 그렇고 어떻게 동시에 대한민국의 그 큰 그 자치단체의 그 수장들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도덕성과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분들이 성추행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이제 더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지점은 사실 조금 더 뒤에 민주당과 어떤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2차 가해를 한 겁니다. 네. 사실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과가 있죠. 잘한 일은 잘했습니다. 하지만 물러나게 되고 이렇게 한 이유는 이번 사건 때문에 물러난 거기 때문에 이번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관계자들과 그다음에 시 담당자들 그리고 민주당 그 후보들을 낸 민주당에서 정말 그 사죄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그러면서 본인들의 의무를 다했어야 되는데 훌륭한 분이다 추도식 멋있게 하고 또 후보를 내면서 당원 당규까지 바꿔서 하니까 국민들이 이거 민주당이 너무 잘못하고 있다. 이거 과도한 욕심이다. 이번에 회초리를 맞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서울시장님이나 또 우리 전 부산시장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그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고 또 피해 당사자들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래서 당 대표가 사업가 됐지 않습니까? 참 저희들로서는 참 아픈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앞으로 해 나갈 거고요. 다만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집착할 게 아니라 그 문제에 과거에만 너무 집착할 게 아니라 그것도 앞으로 좋은 대책을 마련하되 미래로 가는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또 현안을 푸는 그런 그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어떤 정당이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후보를 왜 냈느냐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헌법도 국민의 뜻에 의해서 바꾸듯이 당원들의 전체 의사에 따라서 이번에
당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 선거에서 우리가 매듭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과 이제 뭐 거듭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고 사실 당도 같이 탄핵된 거거든요. 그 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 앞에 정말 사과도 했고 광주 내려가 무릎을 꿇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이 대목을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보수 정당에게 표를 선뜻 주기 힘든 유권자들의 마음이 중도층에서 아직 남아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도의 최근의 이런 시도들을 민주당이 보기에는 좀 위협적으로 느끼세요? 아직 멀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위협적까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 들고요. 네. 결국은 선거는 자기 지지층을 결집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뜻 있는 중도층들이 그러한 그 나름대로 과거를 제대로 반성하고 네.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또 국민들의 삶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눈길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민주당도 앞으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들은 과감히 시인하고 오히려 그것을 앞으로 더 잘해서 보완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상대당의 변화 노력은 대체로 평가절하기 마련인데 양기대 의원은 이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셨습니다. 네. 제 입장에서 저희가 얼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실천하였고 반성을 했느냐 하면 저는 아직 한참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탄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제 우리 집권당이 같이 받은 거죠. 그랬는데 그동안 우리가 아주 개혁과 그거 반성을 한다고 무릎도 꿇고 뭘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말로 맨날 하고 정강정책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행동으로 더 국회의원의 어떤 정치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누리는 것들, 혜택들을 다 내놓고 우리가 깨끗해지면 더 개혁을 해 나가면은 또 상대방이 민주당도 개혁 경쟁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정치권이 다 같이 어떤 탄핵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앞장설 테니까 좀 민주당도 따라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대통령제가 시효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아하. 너무 권력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매번 대통령이 감옥 가고 측근들이 감옥 가고 자식들이 감옥 가고 권력이 집중돼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탄핵에 대한 반성의 차원으로 이 정치권의 힘을 빼는 거죠. 공사 사장 이런 거 정치권들에 임명하지 않고 그냥 작은 정부,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 법이나 개정 이렇게 해드리면서 국민의 집단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 정치 엘리트들,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이끄는 그런 나라가 아닌 그런 진정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이양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멀었다. 저는 굉장히 야당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사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긴 했었죠. 일단 정강정책의 기본소득이라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어젠다를 갖고 오기도 했었고, 또 약자와의 동행 같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도층을 겨냥한 그런 이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힘에 대한 비호감도 높은 이유, 저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은 사람의 변화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어떤 정당이 탄핵당하고 이러고 나면 기본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새로운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보궐선거에 등장한 인물들 자체도 새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엔 참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야당이 그렇게 이제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굉장히 혁신 경쟁을 하면 조금 전에 이양수 의원 말한 것처럼 그래야만 이제 여야 같이 혁신 경쟁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중도층의 민심을 더 잡으려고 한 노력들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과거 이슈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앞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지난 총선 직전에 전 국민에게 현금 지원을 해줄 방안을 마련하는 것 시작했던 것 선거 때문이다라고 야당에서 규정을 한 건데 양기대 의원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선거 앞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소상공인 지원책들 당연 여러 가지 나올 텐데 선거에 좀 유리한 측면이 있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민주당 내에도 좀 있습니까? 근데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사정이 정말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취약계층들이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정략적 선거적인 측면에서 보지 말고 일단은
이번에 제4차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또 그걸 뭐 선별, 뭐 보편 이렇게 지원 얘기도 나오지만 이것들을 정부 여당 또 야당까지 해서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선거에 그것을 활용할까 해서 걱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해 나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찌됐든 간에 청와대 정부 여당이 제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 저는 잘 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그 K자의 그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는 K 양극화. 그래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그것을 강조를 했는데 막자. 그래서 지금 상생 연대 3법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 또 협력 이익 공유제 또 사회연대 기금 등이 3법인데 이것도 지금 여야가 굉장히 논의를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2월 국회에서 임시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서 국민들한테 정말 이 희망을 줄 수 있게 해야지 이거 된다 안 된다 자꾸 논란만 있으면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불신받게 되는 건데 저는 이번에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꼭 이런 그 코로나 극복을 위한 법안들 또 예산들은 좀 통과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4차 지원금에 대해서 저도 이제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어려운 사람한테 좀 제대로 지급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힘든 분들 많아요. 가면은 소상공인들 뭐 장사 안 돼서 아주 너무 힘들다 그러시고 뭐 농업인 어업인들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 들어가고 농사를 지금 못 짓는 경우도 많고 힘든 것들이 많아요. 이런 데 지원이 돼야지. 제가 아는 한 분은요. 공원 앞에서 장사를 하는데 거기는 원래 공원이 9시면 끝나기 때문에 6시면 끝나기 때문에 9시까지가 장사를 하던 데예요. 네. 근데 여기도 지원금 대상이 돼서 돈을 200만 원을 뭐 주니까 내가 이 돈을 왜 어떻게 받아도 되나 뭐 왜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급이 안 된다는 거죠. 아는 분이 시장에서 횟집을 하는데 코로나 되니까 배달로 바꿨답니다. 그랬더니 매출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늘어갖고 지금 돈을 더 잘 벌고 있대요. 근데 재난금이 또 200이 나와갖고 왜 나한테까지 이걸 주지? 이런다는 거예요. 즉 아까 이 김종인 대표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재난지원금은 국세청 가면 자료가 다 있다. 이 사람 어떤 가게가 1년 전, 2년 전, 3년 전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올해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그거만큼 줄어든 만큼 이렇게 드리면은 형평성도 좋고 그 받는 사람도 제대로 국민 예산을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되 없는 분들, 어려운 분들, 피해 보신 분들한테 제대로 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뿌리듯이 조금 뿌리고 나서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뭐 4차 재난지원금이 보편으로 갈지 아니면 선별로 갈지 아니면 선별과 보편이 같이 갈지 지금 뭐 논의 중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전 분명 중요한 건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이 나갔죠. 그럼 거기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1차 재난지원금만 하더라도 뭐 가구당 최대 4인 가구 100만 원을 지급했지만 그중에 36만 원만 소비에 지출됐다. 이게 지금 국책기관의 보고이기 때문에 과연 어쨌든 재정이 화수분이 아닌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한정된 재정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지 이거에 대한 고민은 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권에 이런 말씀 꼭 주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한마디만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국가 부채 비율도 건전한 편이고 또 그동안 지급한 재난지원금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존경하는 이양수 의원님 말씀대로 좀 과감히 두텁게 충분히 어려운 계층에게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찔끔찔끔 재난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더 화가 나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피해 계층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좀 과감히 두텁게 충분히 지원해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을 좀 여쭈려고 했는데 이제 양기대 의원의 말씀은 그걸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좀 가름해야 되겠고요. 이양수 의원은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루빨리 백신을 좀 추가적으로 확보 노력을 좀 해서 국민들한테 빨리 백신을 맞춰서 저희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야지만 어려운 분들,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서 힘드신 분들이 지금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정부의 백신 조속한 그 확보 계획을 촉구하고요.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한번 드릴 말씀은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께도 마찬가지죠. 정치권이 대단히 우리 국민들 수준을 못 쫓아갑니다. 너무나 우리 정치권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힘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정부의 그리고 정권의 독주를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권자분들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그 집권당이나 책임 있는 분들한테 혼을 좀 내주셔서 다음 그 대선 때 지방선거 때 더욱더 우리 집권당이든 우리 야당이든 힘을 내서 그리고 더 개혁하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꼭 용기를 좀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름하려고 그랬는데 여당에 회초리를 때려줘야 한다는 말씀 때문에 양기대 의원께 조금만 시간을 제가 드리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들으시죠? 예, 국민들의 그 회초리 저희들은 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을 우선 지키고 그 삶을 제대로 지키면서 또 국민들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가 있지만 누가 문제를 풀고 또 미래로 갈 것인가를 좀 잘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인터뷰와 함께 두 분 의원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큰 돈을 쓰는 국면이 왔기 때문에 누가 돈을 효과적으로 잘 쓰는 것인가, 그리고 쓴 이후에 과연 누가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다음에 교훈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좀 추가해 주신 것 같네요. 저희 채널A가 준비한 설 특집 여야 대표에게 듣는다 두 번째 시간 여기서 정리해 두겠습니다. 저는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민주당의 양기대 의원,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그리고 정치부의 이재명 선임 기자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